아니, 그거는 천천히 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년 안에 준다고 했잖아. 벌써 2년도 넘었어. 3년이 다 돼간다. 설마 저희가 돈을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너희가 힘들다길래 닥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아주 살만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받아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차도 바꿔야 해. 차는 할부로 바꾸시면 되죠. 아니, 내 돈 놔두고 차를 왜 빚져서 바꿔? 그게 무슨 빚이에요? 다들 할부로 사요. 네. 어머님, 그건 저희도 좀 더 벌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언젠데? 10년? 20년? 늙어 죽겠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바쁜 사람 여기까지 불러서 그러세요. 너희 서운할까봐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너희는 뭐니?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부모가 빌려준 거 갚을 돈은 없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서자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 씨 부부는 평생 자식에게 퍼주며 살았습니다. 그걸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먹는 자식을 보니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부질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고 뭐고 없어지는 아들과 며느리. 인생을 바꿀 수도 없는 금액의 돈을 가지고 그걸 주기 싫어서 부모와 연을 끊고자 하는 자식을 보니 이제는 자식에게 주었던 것들 것 전부 아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주었던 것도 모자라 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당연한 걸 돌려달라고 했더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며 소리치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돈은 공짜로 생긴 줄 알고 부모의 돈으로 저들은 호의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소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 씨 부부는 하나 있는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늦게나마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소 씨 부부는 아끼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던 듯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30 초반엔 결혼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들 하나는 참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했고 말이죠.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 아유, 부러워 죽겠다. 우리 아들은 곧 30인데 아직도 백수야. 에이, 곧 하겠지. 요즘 취업하기도 어렵대잖아. 아무튼간 자식복도 타고 나야 하는 거라니까. 아들이 용돈 좀 줘. 용돈? 아니, 그런 건 없지. 정말? 우리 딸은 취업하고부터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주더라고. 하지만 은근슬에 자식 자랑을 하는 친구의 말을 들어도 소 씨는 전혀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 후 2년 정도 지나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네. 구상했던 사업이 있어서요. 아, 그러니. 잘 해봐라. 서연이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럼 둘 다 직장을 그만두는 거야? 그렇죠. 아들의 말에 소 씨도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가 둘이 갑자기 함께 일을 그만둬 버려도 되나 싶었죠. 걱정 마세요. 확실한 거니까요. 소 씨의 표정에서 말 못한 근심이 느껴졌는지 아들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소 씨도 아들이 저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생각해둔 바가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소 씨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게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혹시 조금만 투자해 주실 수 있으세요? 투자? 투자라는 말에 소 씨가 눈을 크게 뜨자 아들이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이미 집으로 대출을 조금 받은 상태라서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래요. 그게 뭘 하는 사업인데? 아들이 소 씨에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무슨 사업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아들.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판매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장까지 그만두고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겠지. 좀 도와줘. 5천만 원을? 어쨌거나 지금 당장 그 돈 있으면 잘 될 수 있다는 말 아니야. 남편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소 씨 부부는 그 당시 노후 자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없다고 당장 노후 걱정은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그만큼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바로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감사해요. 잘 되면 꼭 효도할게요. 그런데 아들의 사업은 생각처럼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외식하기로 했어. 아, 그래요? 그래. 요 앞에 소고기집 있잖아. 새로 생긴 곳. 거기 맛있다더라고. 네. 알겠어요. 명절이 되었을 때 소 씨 부부는 집이 아닌 밖에서 아들 며느리를 보기로 했습니다. 음식 하는 것이 힘들다며 남편이 먼저 외식을 권했습니다. 새로 생긴 식당은 가격은 좀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1년에 2번밖에 없는 명절이니 고생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좋아할 줄 알았던 아들과 며느리는 어쩐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맛에 안 맞니? 아니요. 맛있어요. 그럼 2인분 더 시킬까? 좀 모자라지. 아니요. 괜찮은데요. 에이, 모처럼 외식 나왔는데 많이 먹어. 아, 괜찮은데. 소 씨는 속으로 며느리가 소고기를 안 좋아하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갈비를 먹으러 갈 걸 그랬나 생각했죠. 하지만 지난 명절에 소 씨의 집에서 소갈비찜을 참 맛있게 먹길래 며느리를 생각해서 온 것인데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요즘 사업 잘 되니? 아, 뭐. 그냥 그렇죠. 어쩐지 대답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아들은 투자라고 했지만 소 씨 부부는 5천만 원을 돌려받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런 마음에 어찌 되고 있다 정도는 듣고 싶은데 아들은 좀처럼 그런 얘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듯해서 소 씨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차도 한 잔 마시고 갈래? 이 옆에서 차요? 너희는 커피 같은 거 먹고 입가심으로. 아, 아니요. 일 때문에 가볼게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아들은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사람 같았습니다. 소 씨 부부는 좀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아들이 서둘러 일어나는 바람에 소 씨도 얼떨결에 함께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자 남편이 막았습니다. 아이고, 밥은 우리가 사줄게. 아,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 아빠가 사주려고 소고기 먹자고 한 거야. 그러자 아들이 다시 지갑을 집어넣었습니다. 소 씨의 남편이 웃으며 계산을 하는데 어쩐지 아들의 표정이 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 그러자 아들이 가려던 소 씨 부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저희가 살게요.
바쁜 일 있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요, 뭐.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말을 바꾼 아들 때문에 소 씨는 아까 전에 식당에서 아들의 행동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식사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 때문인 듯 했습니다. 넷이 먹은 비용이 2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은 평소보다 돈을 아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전부 소 씨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민망해하던 아들도 그게 언제부턴가 당연해졌죠. 그래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들 며느리도 먹고 살 만큼은 버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을 포기하질 못했죠.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혹시 3,500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사업이 조금씩 잘 된다고는 들었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 5천만 원을 준 것도 큰 맘 먹고 줬던 것인데 또다시 3,500이라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아들은 빌려주면 갚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꼭 갚을게요. 6개월, 아니 1년 안에요. 아들의 말대로 금방 갚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 씨 부부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목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남은 이 30년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점점 잘 되고 있는데 이 시기 놓치면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아들의 말에 쉽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정 같았으면 얼른 빌려주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고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3,500은 너무 크고 1,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는 거 어때? 그거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 아예 안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면 필요한데 쓰지도 못하겠지. 아, 금방 갚는다고 했다며? 그렇긴 한데 갚겠다고 했으니 지난번처럼 사라지는 돈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 씨도 고민을 하다가 아들에게 결국 꼭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또 고맙다고 했고 이번에는 1년 안에 꼭 갚겠다는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때부터는 아들이 장담했던 대로 사업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보면 얼굴이 확 핀 것을 볼 수 있었으니 말이죠. 요즘 신수가 훤하네. 남편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묻자 아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네. 뭐, 좋은 일이 많네요. 소 씨도 남편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드디어 직장을 그만두고 몇 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 엄마가 사줘도 되는데. 에이, 제가 내요. 아들은 만나면 밥도 잘 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돈 준다는 소리는 없네. 소 씨의 말에 남편이 혀를 차며 소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주지. 무슨 돈 타령이야. 돈도 잘 버는데 그거 떼먹겠어. 아니, 잘 버는데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거 참, 때 되면 다 주겠지. 병호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어. 괜히 서운하게. 아이 참 알았어. 소 씨 부부에게는 큰 돈이기에 꺼낸 말이었지만 괜히 남편에게 타박만 들었죠. 그런데 진작에 이야기 한번 꺼내볼 걸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차가 말썽이네. 왜? 고장 났어? 아니, 뭘 갈아야 된다네. 또? 소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를 11년을 탔는데 올해 들어 벌써 카센터를 3번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고장난 것은 아니었지만 자잘하게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만큼 수리 비용도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한 대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어?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수리비가 더 들 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또 목돈이 들기에 망설여졌죠. 에이, 그래도 아직 살만해.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천천히 다니면 되지. 무슨 사고가 나. 그러니까 소 씨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빌려줬던 돈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약속한 기한은 훌쩍 지났지만 남도 아니고 자식에게 빌려준 것을 좀 늦었다고 닥달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소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병호 아주 잘 나가나 봐. 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카카오톡 보면 알잖아. 사진 보니까 막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 그거. 하는 일이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 어느 날 여동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들은 것이 많았는지 아들에 관해서 소 씨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병호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 머리도 좋아서 대기업도 다녔잖아. 그러니까 사업도 야무지게 하겠지. 완전히 인생 폈던데. 그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여동생의 말을 들어보면 아들이 돈을 쓸어 담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적당히 맞장구만 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에 골프 안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개나 소나 다 골프 치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안 치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드네요. 남편의 말에 소 씨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아들을 보고 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들의 차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희 차 바꿨니? 아, 이번에요. 아들은 차체를 손으로 쓸며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딱 보아도 무척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제차였습니다. 가운데 마크도 많이 보았던 것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저런 차는 얼마나 해? 남편도 내심 궁금했는지 식사 도중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 적당히 줬어요. 하지만 아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재차 물어도 적당히 줬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 씨는 아들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차가 고장 났을 때 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 씨 부부는 고장난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아들은 빌렸던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고급 차량으로 바꾸니 조금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소 씨와 남편은 카센터에서 폐차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상태로 올해도 탔다는 말도 덧붙였죠. 고치면 한 1년은 더 못하겠습니까? 아이고, 차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죠. 이런 말까지 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상환 계획이 있느냐고 말이죠. 벌써 빌려준 지가 2년이 훌쩍 넘었기에 물어봐도 괜찮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아, 그 돈이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차 바꿔야 한다고. 아, 근데 아버지가 천천히 달라고 하셔서 급하게 생각 안 했는데요. 당시에 1년 안에 갚겠다는 말에
남편이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을 했었던 것은 같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갚지 말란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차 사려면 돈이 드니까. 소 씨가 애둘러 말했는데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저녁에 며느리의 연락을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상당히 장문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빌려줄 때는 천천히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갚으라고 하면 당황스럽다. 3,500이 적은 돈도 아닌데 당장 어디서 그 돈을 구하냐. 요즘 힘들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는데 소 씨는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의 말처럼 3,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갚을 생각을 안 하니 소 씨로서도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 씨는 답장을 안 했고 아들은 알았다고 대답한 것과는 다르게 돈도 보내지 않았고 이렇다 할 말도 없었습니다. 소 씨도 더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 그거 기다리면 줄 거를. 왜 연락을 해서 애들 신경 쓰이게 해? 당신은 받을 생각이 없는 거야? 당연히 주겠지. 남편은 괜히 재촉을 했다며 또다시 소 씨 탓을 했습니다. 소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을 하는 건 소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애초에 줄 마음이 없던 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생일에 어디 안 가? 어딜 가? 아니, 아들이 여행 안 보내줘. 친구의 말에 소 씨의 입이 조가비처럼 다물어졌습니다. 질문을 한 친구는 환갑의 자식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랑이 목적이었는지 그 뒤로는 별말은 안 했지만 충분히 소 씨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소 씨의 남편의 제안으로 통영으로 놀러를 갔는데 아들은 잘 다녀오라며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영이면 바다도 보고 오시겠네요? 그렇겠지. 10만 원 보냈으니까 두 분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래. 고맙다. 칠순 때는 좋은데 여행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이해해 주세요. 지난번에 며느리가 힘들다더니 진짜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소 씨는 마음속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해외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갑이니 내심 무언가 바랐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그 정도는 바라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속물적인 것인가 싶기도 했지만 소 씨도 사람인 이상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찌어찌 이해한다고 쳐도 약 한 달 뒤에 아들이 한 행동을 보고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병호 전화를 안 받네. 일하고 있나 보지. 어제도 통화가 안 되던데. 계속해서 아들과 통화가 안 된다는 남편의 말을 흘려들었는데 다음 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하셨어요? 전화는 남편이 했는데 아들의 연락은 소 씨에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 아, 지금 한국이 아니라서요. 그럼 어딘데? 태국이에요. 그러면서 며느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는 아들.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힘들다더니 할 건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소 씨의 환갑 때도 남편이 통영을 가며 그랬습니다. 아들 사업이 조금 힘든 것 같으니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이죠.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는 거고 안 될 때가 있는 거라며 소 씨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환갑 지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둘이 해외여행을 갈 돈은 충분한 듯 했습니다.
참,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만큼 똑같이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부모가 폐차 직전에 차를 타고 다니든 환갑이든 어떻든 본인들 삶이 더 중요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어쩌면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업 초기에 5천만 원을 주었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3,500만 원은 큰맘 먹고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돈이 당장 어떻게 나냐던 며느리는 말과 행동이 참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늘 아들을 믿었는데 남편도 어떤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말리지 말어.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 씨는 아들이 귀국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하자 집으로 불렀습니다. 바쁘다던 아들은 심각해 보이는 소 씨의 목소리에 마지못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일이 밀려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해외여행 다녀오느라? 며칠 일을 못했으니까요. 그래. 길게 말 안 한다. 무슨 일이신데요? 3,500만 원. 이번 주 내로 보내줘라. 네? 이번 주요. 아들이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 주기로 한 지가 한참 지났잖냐? 아니, 그거는 천천히 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년 안에 준다고 했잖아. 벌써 2년이 넘었어. 3년이 다 돼간다. 설마 저희가 돈을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아들은 오히려 소 씨를 매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너희가 힘들다길래 닥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아주 살만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받아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차도 곧 폐차해야 해. 차는 할부로 바꾸시면 되죠. 아니, 내 돈 놔두고 차를 왜 빚져서 바꿔? 그게 무슨 빚이에요? 다들 할부로 사요. 네. 어머님, 그건 저희도 좀 더 벌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언젠데? 10년? 20년? 늙어 죽겠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바쁜 사람 여기까지 불러서 그러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큰돈이니 당장 못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냐며 따지는 꼴이었습니다. 너희 서운할까봐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너희는 뭐니?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부모가 빌려준 거 갚을 돈은 없다는 거야?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면 외제차는 공짜로 사고 태국 여행은 공짜로 갔다 왔다는 소리야. 애초에 외제차 가격이면 진작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신의 차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안 뒤에 바꾼 차이기에 더욱 섭섭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차는 사업하다 보면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일만 했는데 해외여행 한 번 마음대로 못 다녀와요?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요?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이후에 무얼 하더라도 소 씨의 돈은 우선순위에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너희 사정 봐주다가는 나중에 노후 자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겠다.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더는 못 기다려주니까 일주일 안에 입금해줘. 너무 서운하네요. 며느리가 기분이 상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소리지 않니? 어떻게 부모님이 자식한테 준 돈을 이렇게까지 해서 받으려고 하세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꼭 갚겠다고 빌려간 돈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이 총 8,500인데 그렇게 큰 돈을 그냥 가져가려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억울하면 말이야. 나도 괜히 자식 오해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오해 풀려면 그 수밖에 없잖니. 차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니까요. 차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이제 운전대 놓으실 때도 됐잖아요. 이제는 돈을 주기 싫어 운전도 그만하라는 아들의 말에 남편도 옆에서 기가 찬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말은 않고 있지만 남편이 소 씨보다 배신감이 클 듯했습니다. 차를 사든 여행을 가든 우리 돈은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까지 너희가 신경 쓸 거 없어. 소 씨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가 이렇게 되네요. 이러면 앞으로 사업이 잘 돼도 안 찾아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 노후 책임지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꼭 사업이 잘 되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는 말인 듯 했습니다. 참, 잘 돼도 못 돼도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 정말 후회 안 하시죠? 돈 떨어졌다고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걸 아들이라고 퍼주었던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 내 자식인가 싶었죠. 그래. 그러면 이왕 안 찾아가는 거 내가 줬던 돈 다 돌려줘라. 뭐라고요? 너 5천만 원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 투자하라고 그랬지. 투자가 뭐냐? 수익이 났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러면 이것저것 이자까지 해서 최소 1억은 받아야겠네. 1억이요. 그래. 그거 줘. 그러면 네 말대로 늙어서 돈 떨어져도 안 찾아갈 테니까. 아,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1억을 당장 어떻게 줘요? 왜 못 주냐? 차 팔면 못해도 그 절반은 나올 거 아니야. 멀쩡한 차를 왜 팔아요? 그럼 어떻게 갚든 신경 안 쓸게. 그런데 빠른 시일 안으로 줄 거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말대로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보여줄게. 소 씨도 독이 올라서 말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밑바닥도 보았고 그 모습에 실망스러워서 다시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줬던 돈을 안 돌려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기가 막힌 표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통장으로 3,500만 원을 바로 입금했습니다. 소 씨는 그걸 보고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머지 돈도 입금하라고 말이죠. 아들은 뒤늦게나마 오해를 풀자고 했는데 소 씨의 마음은 이미 자식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받아낼 것이었습니다. 입금했던 내역을 찾아서 사진을 보내자 아들은 또 1,000만 원을 보내왔는데 소 씨는 나머지 돈도 다 받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 소 씨를 남편도 말리지 않았죠.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듯 했습니다. 소 씨는 우선 차부터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차는 드디어 폐차를 시켜버렸죠. 그리고 그 차를 폐차시키며 마음속에서 자식도 같이 지워버렸습니다. 소 씨도 돌려받지도 못하는 사랑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소 씨와의 사이엔 이제는 돈 문제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자꾸 돈돈거릴래? 네 돈. 결국 집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제 와서 아까워졌어?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냐?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집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오늘 했던 얘기들만 따져도 난 이해가 안 가. 뭐? 자격지심?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말 한 번 잘했네. 사람이 염치 좀 있어라. 연애할 때도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썼고, 결혼할 때도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쓰려고 했어. 근데 그걸 고맙게는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오빠네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부모님 생활비를 계속 드려야 한다고. 오빠가 나랑 결혼하면 우리 집 가장이지.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왜 그 집 가장이 되는 건데. 그 집. 거봐, 넌 나랑 결혼해도 우리 집 식구 될 생각이 없잖아.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하네. 대화가 안 통해? 뭐 수준이 안 맞니? 넌 야무진 척 똑부러진 척은 혼자 다 하는데 그게 네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아. 부모 잘 만난 거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장선아 씨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그녀의 딸 오영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 씨의 앞에서 다투는 딸과 딸의 남자친구. 장 씨는 뻔뻔하고 염치를 모르는 예비 사위를 보며 기함을 했습니다. 없는 건 죄가 아니고 있는 사람이 더 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죠. 돈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에 장 씨는 이 결혼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 씨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장 씨가 문제였겠지만 딸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상견례를 하지 않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준 예비 사위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장 씨와 남편은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장 씨도 적은 월급을 받으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힘을 모아 잘 살아보자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없는 살림에 맞벌이하며 아이까지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자식도 딸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녔지만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업을 구상해오다 직장 동료와 함께 퇴사한 뒤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성과가 없자 남편의 친구는 포기하고 다시 취직을 해버렸습니다. 나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까봐. 남편이 어느 날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래. 남편이 돈을 못 버는 동안 장 씨가 혼자 벌어서 남편과 딸을 먹여 살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월급에 부업까지 해가며 버텼는데 남편이 포기한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확신이 있으니까 회사를 그만뒀던 거잖아. 남편은 장 씨의 말에 힘을 얻어 반년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결국엔 성공해서 1년 뒤엔 직원을 수십 거느린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던 때도 있었고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겨운 때도 있었지만 누가 돈을 버는지는 장 씨 가족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늘 화목했습니다. 남편은 늘 가장으로서 노력했고 장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장 씨도 남편을 탓하지 않고 믿은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었고 딸 영선은 26세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서 가장 큰 대형 세무법인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싶다는 공부를 시켜준 것밖에 없는데 딸은 알아서 척척 미래를 설계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창창한 앞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딸이 30이 되었을 때 딸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그 친구?
그렇지. 딸이 세무사 공부를 할 때 같이 학원을 다니던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헤어졌단 소리가 없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연애 기간이 꽤 되다 보니 두어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소개받은 것은 아니었고 우연히 본 게 전부였습니다. 딸도 그쪽 부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결혼 생각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딸에게도 그렇게 말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결혼 얘기 오가면 소개해 주려고 했지. 오며 가며 봤을 때는 인상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세무사 아니라고 그랬지? 공부 그만두고 그냥 취업했어. 같이 다니던 학원을 딸의 남자친구는 그만두고 취업을 했고 딸은 끝까지 공부해서 세무사가 된 것이었죠. 축하해. 우리 딸 유부녀 되는 거야?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게. 결혼식은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어. 장 씨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잘 맞으니까 5년이나 사귀었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장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상의할 게 있어. 뭐? 남자친구랑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나 싶었는데 집 얘기였습니다. 나도 어제 알아서 좀 당황스러운데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없대. 그 말에는 장 씨도 조금 놀랐습니다. 장 씨가 알기론 딸의 남자친구는 딸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33세 모아둔 돈이 없다니 이상했습니다. 당장 딸만 하더라도 여태 1억 정도 저금을 해뒀다고 하니 말이죠. 그게 그동안 집에 생활비를 대느라 그랬대. 뭐? 생활비를? 사정이 안 좋은 건 알았는데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줄은 몰랐어. 그쪽은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못하는 상태야? 아니, 그건 아니겠지.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고 직장 다니는 동생들도 있는데 장남이니까 그렇게 했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야 한대? 아니, 그건 내가 안 된다고 말을 했지. 그리고 내가 모아둔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시작하기로 했어. 근데 엄마도 사정을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 딸이 똑부러지긴 하지만 마음이 여리고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활비를 주는 것은 아니라기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죠. 장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딸을 보니 젊었을 적을 떠올렸습니다. 없는 살림으로 시작했지만 충분히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사람만 좋다면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꼭 결혼하고 싶다면 그건 엄마 아빠가 지원해 줄 생각이 있어. 실제로 남편과도 슬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내고 돈 모으고 그러는 게 쉽겠니? 특히나 요즘에. 딸도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도와주면 감사하지만 좀 미안한데. 잘 살기만 해. 그래서 결국 집은 딸이 모아둔 돈과 장 씨 부부가 지원해준 돈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사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장 씨도 남편도 딸만 잘 살면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장 씨는 시누이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시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이것저것 물어볼 겸 축하도 할 겸 방문하게 되었죠. 영선이도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 언제? 내년에 한다는데 아직 날짜는 모르고요. 시누이가 장 씨에게 축하한다며 한박 웃음을 짓다가 돌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 만나는 봤겠지? 보긴 봤는데 그냥 얼굴만 봤는데요. 꼭 한번 진하게 만나봐야 해.
우리 아들도 상견례 때 들었지? 그 얘기. 신우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서 결혼을 엎어버린 애만의 말이 많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도 집 문제였죠. 누가 더 한 해 만에 하면서 싸웠다던데. 근데 장신애는 이미 딸이 집을 해가기로 했으니 갈등이 있을 게 더 있나 싶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다니까 집 외에 혼수 등의 비용은 딸이랑 딸의 남자친구가 반반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지자면 대부분 장씨 쪽에서 내는 것이었지만 없는 걸 어쩌나 싶었습니다. 결혼 날짜는 안 잡혔어도 1년은 남았기에 천천히 만나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도윤이 오빠 결혼식에 남자친구랑 같이 가려는데 괜찮아? 시조카 결혼식에 함께 오겠다는 딸. 장씨 부부가 먼저 만나기도 전에 친척들 다 모인 데서 정신없이 만나게 만나 싶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면 다 만나게 될 텐데. 얼굴 도장도 찍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남편의 말에 장씨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도착했대? 장씨 부부와 딸은 미리 예식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대. 딸의 남자친구는 곧 온다고 했고 그 사이에 장씨 가족은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신랑이 누구 아들인지 인물이 훤하네. 그러게. 날 닮아 그런가? 결혼 너무 축하해요. 아직 예식이 시작하기 전이라 식장 입구 앞에 다들 서서 서로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웬 낯익은 청년이 보였고 장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였는데 그를 보는 딸의 표정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옷차림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 친군데 저 꼴로 결혼식장에 와?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네. 예의가 없네. 뒤에 서 있던 신우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장씨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요새는 결혼식장에 청바지 입고 오는 사람들이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것도 어느 정도 찢어져야지 전체적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특히나 양무릎 가운데가 훤히 벌어져서 오금 쪽에만 천이 겨우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지가 반으로 잘릴 듯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살색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원래 바지가 저렇게 나오는 건지 많이 입어서 더 찢어진 것인지 어쨌거나 희한한 옷이었습니다. 길에서 봤어도 신기해서 한 번쯤 돌아봤을 듯한데 친구 결혼식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의 가족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일가 친척이 모두 있는 곳에 저러고 나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에 충격을 받았다는 게 내가 늙었다는 증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을 보니 자신이 특별히 고지식해서 그런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곧장 장씨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시선들이 모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선이 남자친구구나. 뒤에서 신우이가 당황스럽게 중얼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장씨는 주변 친척에게 서둘러 인사를 시키고 어두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씨 부부와 딸의 남자친구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예식을 보았습니다. 얘기 좀 나누고 있어. 형님네랑 한 잔만 하고 돌아올게. 예식이 끝나고 장씨 일행은 신랑 신부 가족들을 위한 유리로 나누어진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넷이서 앉을 수 있는 식탁이 하나 있었고 남편은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셋만 룸에 남았는데
뷔페 음식을 떠와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니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옷차림보다 더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너희 고모 너무 예쁘지 않았니? 한복도 그렇고 머리도 너무 우아하게 했더라고. 그것도 다 신부 화장할 때 부모님도 같이 해. 고모도 그렇게 하셨을걸? 전문가의 느낌이 나잖아. 그래? 그러면 비싸지 않아? 안 그래도 예식장 알아보면서 물어봤는데 혼주 화장이 여자는 25만 원이고 남자는 5만 원이래. 뭐? 너무 비싸다. 근데 남자도 해? 네 아빠가 그런 걸 하겠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혼주 화장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 가야겠지만 화장 정도는 집에서 해도 되지 않나 싶었죠. 그래도 예쁘게 하면 좋지 않아? 오늘 신우이를 보자 다르긴 다르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지 뭐. 부모님도 하신다고 하지? 장 씨가 예비사위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저도 여쭤봤더니 하신대요. 어머니, 아버지랑 저희 고모랑 이모들도요. 아, 여동생이 둘 있거든요. 여동생들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온 가족이 다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딸도 그 이야기를 미리 못 들었는지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혼주는 신랑 신부 부모님만 말하는 거긴 한데 하고 싶으시다면 상관없지만 괜찮겠어? 비용이 부담될 텐데 100만 원이 넘잖아. 언뜻 계산해 보아도 화장 비용에만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뭐, 반 나누면 100만 원은 안 되니까. 예비사위의 말에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반을 나눠? 그런데 예비사위는 오히려 그런 딸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말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반씩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가족들 화장해주는 것까지 결혼식 비용에 들어간다고. 혼주 화장은 보통 각자 하는 거 아닌가? 아니지. 결혼에 참석하려고 드는 비용이니까 결혼 비용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1대1로 나누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 말은 않고 듣고만 있었지만 장 씨도 예비사위의 논리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모님만 해야지. 고모의 이모들의 동생들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부모님 2분 해봤자 30만 원이잖아. 대화가 무척 불편하게 흘러갔습니다. 딸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은 결혼인데 이것 가지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치사한 듯해서 딸도 말을 아끼는 눈치였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예비사위뿐이었습니다. 반반하자고 하길래 나는 진짜로 반씩 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나보고 결혼 비용은 좀 더 내라는 거지? 요점이 빗나간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각자 가족한테 드는 비용은 따로 하자는 거지. 혼수나 예식장 비용 같은 건 같이 하는 거고. 딸은 얼버무리지 않고 짚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비사위는 기분이 좀 상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면 이모들이랑 고모만 내가 따로 내면 돼. 아예 안 하는 건 서운해 하실 거야. 특히 고모는 나한테 엄마만큼 가까이 지냈어. 둘이 이런 자세한 이야기까진 나누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남자였다면 그 돈을 반씩 하자고는 안 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집을 해가서 생색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상식적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잠시 음식을 좀 더 퍼오겠다며 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안 가는 것이고 장 씨는 아무리 그래도 돈 때문에 서운하게 하는 것은 아닌 듯 싶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둘이 반씩 하는 게 어때? 어차피 꼭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서로 좋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아? 괜히 서운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러자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단지 화장값 내는 문제가 아니야. 딸의 말에 장 씨도 어쩐지 그 말이 맞는 듯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돈 문제를 떠나서 생각이 복잡한 듯 했습니다. 잠시 뒤에 예비 사위가 돌아왔고 딸이 그런 남자친구에게 은근히 물었습니다. 근데 고모랑 그렇게 친해? 그럼 거의 한 집처럼 살았어, 어려서부터. 그래? 고모가 결혼을 안 하셔서 자식이 없거든. 그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셔. 웃긴 얘기 해줄까? 내가 결혼한다니까 너한테 아들 뺏기는 것 같다고 우셨어. 예비 사위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웃었고 딸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듯 얼굴색이 안 좋아졌습니다. 33살이 되도록 모아둔 돈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집에 생활비를 주고 자식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고모까지. 장 씨도 그 순간 무언가 강력한 사인 같은 것을 들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조금 넉넉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아, 예식장 예약이 쉽지가 않아. 봄에 하려고 했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해야 할 것 같아. 하객수 정해서 엄청 미리 예약해야 돼. 요즘엔. 그래? 하객도 미리 알려줘야 해? 그러더라고. 아빠 손님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 하객만 하더라도 300명은 될 것 같은데. 물어는 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아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니까 그동안 경조사에 많이 가기도 했고 뿌린 게 많으니 거둘 것도 많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마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축의금이 상당하겠어요. 요즘 식대가 비싸서 축의금도 많이 내잖아요. 아, 영선이 고모한테 들었어. 엄청 비싸긴 하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축의금 5만 원 내고 밥 먹고 가면 손절해야 돼요. 그래도 축하해주러 온 거니까. 나는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면 손해지. 아무튼간 영선이가 똑 부러지는 것 같아도 물러터졌어요. 그렇죠, 어머님. 옆에서 안 알려주면 손해보는 성격이죠. 딸이 손해보는 성격이라며 혀를 차는 예비 사위. 딸의 인상이 살짝 찌푸려지는 듯해서 장 씨가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요즘에 청첩장에 계좌번호도 적혀 있고 그러더라고. 오지 않고 돈만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나 봐. 우리 때는 따로 연락하고 그랬는데. 참 편해졌어? 그러자 딸도 장 씨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간편하긴 하지. 못 오는 사람도 그게 마음 편하니까. 우리도 넣긴 해야 해. 아, 아빠 계좌번호도 넣어야겠구나. 그렇게도 하나? 내 친구는 종이 청첩장에는 자기들 거만 넣었고, 모바일 청첩장에는 부모님 것도 넣었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빠 손님이 제일 많을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런데 예비 사위가 딸과 장 씨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계좌번호를 청첩장에 넣겠다고? 응, 왜? 그렇게들 많이 해. 대신 모바일에만 하자. 양가 부모님 계좌가 있어야 부모님이 축의금을 따로 받으시지. 아니, 왜 애초에 축의금을 따로 받아야 해? 어차피 우리 결혼식에 온 손님이면 우리를 축하하러 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축의금은 신랑 신부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딸도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님도 있지만 부모님 손님도 오잖아. 그 돈까지 우리가 전부 받을 수는 없지. 어차피 봉투 받을 때도 따로 정리하잖아. 아니, 그걸 드린다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장 씨도 속으로 언뜻 생각해 보았을 때 장 씨나 남편의 손님이 줄 축의금이 적어도 2천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았습니다. 장 씨는 그것으로 식대를 계산하고 남은 것은 딸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당연히 신랑 신부의 것이라는 예비 사위의 말에 고개를 갸웃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건 부모님 보고 온 손님들이니까. 부모님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빠 부모님도 따로 받으셔야지. 아니, 나는 내가 나중에 챙겨드리더라도 그건 우선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쩐지 순서가 뒤바뀐 듯 했습니다. 다 결혼 비용에 충당해야 하는 돈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상식 아니에요? 자신을 돌아보며 묻는 예비사위에 장 씨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 결혼식에 부모님이 그 돈을 왜 가져가?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놔주실 것 같은데. 속으론 하객이 100명도 안 된다면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하고 딸이 옆에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자 예비사위는 빈정이 상한 듯 말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왜 돈 때문에 이래야 하는 거야? 어머니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자 장 씨가 서둘러 말렸습니다. 왜들 그래? 둘이서 잘 상의하면 되지. 축의금도 돈 벌려는 거 아니니까. 그게 무슨 문제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쩐지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이 결혼이 잘 진행이 될까 싶었습니다. 그냥 이따가 얘기하자. 하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한 것인지 예비사위가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할게. 어머니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축의금 얘기도 확실히 네 생각이 틀렸어. 그리고 솔직히 우리 부모님 생활비 얘기할 때 그랬어. 집마다 각자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식이 부모 생활비 드리는 게 문제가 돼? 넌 여유 있게 살았으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나는 우리 집 장남이고 가장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생활비 드리지 말라는 얘기에 서운했어도 참았어. 그런데 이렇게 사사건건 돈 때문에 딴지 걸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솔직히 난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싶어. 결혼했다고 불효하기 싫어. 점점 언성을 높이자 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오빤 오빠 돈만 아깝고 내 돈은 안 아까워? 혼주 화장도 그렇고 축의금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오빠 돈은 오빠가 사적으로 쓰고 내 돈은 같이 쓰자는 거잖아? 자꾸 돈돈거릴래? 네 돈. 결국 그럼 집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제 와서 아까워졌어? 집 사면 네 말이 다 맞다고 해야 하는 거야? 이제는 장 씨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격지심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집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오늘 했던 얘기들만 따져도 난 이해가 안 가. 뭐? 자격지심?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말 한 번 잘했네. 사람이 염치 좀 있어라. 연애할 때도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썼고, 결혼할 때도 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쓰려고 했어. 근데 그걸 고맙게는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가장? 오빠가 나랑 결혼하면 우리 집 가장이지.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왜 그 집 가장이 되는 건데. 그 집. 거봐, 넌 나랑 결혼해도 우리 집 식구 될 생각이 없잖아.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하네. 대화가 안 통해? 뭐 수준이 안 맞니? 넌 야무진 척 똑부러진 척은 혼자 다 하는데 그게 네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아. 부모 잘 만난 거지. 보자 하니까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 하면 나도 화날 것 같다. 그러자 딸이 애써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딸의 남자친구도 심호흡을 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딸의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상견례 날짜 잡아오라고 하셨어요. 이 상황에 상견례 날짜를 잡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장 씨가 입을 열려고 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 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집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원래 하려던 대로 전세자금 받아서 가고 이자는 같이 내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지.
장 씨는 뜬금없는 딸의 말에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 아니, 도와주신다는데 왜 우리 힘만으로 시작하자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그건 그전 이야기고. 딸의 남자친구가 허탈하게 중얼거리며 장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쩐지 딸 좀 말려보라는 눈초리인 듯 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결혼하지 말자. 뭐? 결혼하지 말자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지도 못하는 결혼을 뭐하러 해. 서로 힘들기만 하지. 오빠도 부모님 생활비 계속 드리고 싶다며. 지금처럼 살면 되겠네. 그럼 행복할 거 아니야. 나도 결혼해서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딸려오는 식구들까지 감당하면서 살 자신 없어.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래. 우리는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솔직히 창피해 죽겠어. 너 같은 놈을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줬다는 게 쪽팔려. 쪽팔리다고? 진짜 이게 끝까지 사람을 무시하네. 우리가 1, 2년 만났어? 5년이야. 넌 지금 5년을 의미 없게 만든 거야. 아니, 나는 가진 건 없어도 착하고 가정적인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착각인 걸 오늘 알게 됐고, 딸의 남자친구는 당황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죠? 동의를 구하는 듯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선이 생각은 내가 판단할 건 아니고 나도 한마디 할게. 나는 이 결혼 반대야. 네? 우리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다. 전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면 그건 더 문제야. 더 이상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더 먹으려면 먹어. 축의금은 많이 냈으니까 걱정 말고. 먼저 일어날게. 난 영선이 아빠한테 가볼 테니까. 그러자 딸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나도 친척들한테 인사하러 가볼 거야.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내자. 그게 말이 돼? 진짜 너밖에 모르는 애구나. 어머니도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딸의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너 괜찮아? 문을 열고 나와서 장 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이런 걸 조상신이 도왔다고 그러나 봐. 제사도 안 지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 구출해 줄 수 있지. 본격적인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 엎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런 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만났어. 내가 바보였어. 다음엔 같은 실수하지 않게 조심할 거야. 장 씨도 오늘 이렇게 만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얼렁뚱땅 만나서 결혼시켰다면 내 딸이 시집의 노예가 될 뻔했습니다. 남편은 남자친구는 어디로 갔냐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어지는 설명에 별다른 의문 없이 수긍했습니다. 우리 딸은 알아서 잘하니까. 그 말 한마디만 했죠. 누군가는 장 씨나 딸이 예민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 예비사위였던 남자의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장 씨나 딸의 가치관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그 정도 차이면 함께 살아가기 힘들 듯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딸에게 물으니 남자가 사과하며 결혼을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실수한 건 사과하면 화해할 수 있지만 이건 화해할 문제가 아니라며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런 딸의 속이 당연히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마음을 접은 것 같아서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차피 몇몇 친척들에게도 남자친구라고만 소개했으니 서서히 잊혀져 갈 듯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마음을 잘 추스렸고 훗날엔 해프닝으로 언급할 정도가 되었죠.
제가 요즘에 잠도 잘 못 자고 밤에도 누워서 계속 눈물만 흘려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아무래도 외동딸이니까 서운하셨겠어요. 이해가 가요. 아니요. 이해를 못 하시겠죠. 자식이 둘이나 있으시잖아요. 사돈은 아들 결혼시키면서 어떤 심정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저는 강도한테 제 딸을 강제로 뺏긴 기분이에요. 네? 강도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니, 제 아들이 싫다는 사람 억지로 꿰어내서 결혼시킨 건가요? 본인들이 좋아서 2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맞든 아니든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아들 보고 강도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박용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자식 하나 결혼시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습니다. 다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인가 궁금하기까지 했죠. 모든 걸 상대방에게 맞춰서 진행하려고 해도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자리한 상견례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아들에게 딸을 뺏어간 강도라면서 눈물 짓는 예비 사돈을 보자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딸을 왜 결혼을 시키려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집도 주고 혼순이 예단이니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이런 기울어진 결혼을 하면서 내 아들을 도둑놈 취급하는 집안이랑 이렇게 사돈을 맺어야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어쩐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황당한 발언들에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말을 내뱉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박 씨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30살 딸은 근처에 직장을 다니며 아직 박 씨 부부와 함께 살았고 아들은 34살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에 박 씨 부부가 살던 박 씨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아들의 직장과 워낙 가까워 아파트를 팔지 않고 아들에게 살게 했던 것이었죠. 아들과는 따로 살지만 그래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가족끼리 외식도 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모난 구석이 없어서 화목했습니다. 엄마 아빠 시간 되는 주말에 내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정말? 혹시 결혼 얘기 하려는 거 아니지? 에이,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그냥 같이 밥만 먹으려는 거야. 딸도 이제 30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함께 식사하고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한 거예요. 무슨 말? 결혼? 네. 희민이랑 결혼 얘기 오가고 있어서요. 정말이야? 남편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둘 다 30이 넘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당연히 누구든 곧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첫 결혼 소식이니만큼 놀라긴 했죠. 아들의 여자친구는 직장에서 만난 1살 연하의 동료로 교제 기간이 2년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 부부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정식으로 데리고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남편도 박 씨도 설레고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34살이면 딱 좋은 나이였죠. 그리고 아들은 보름 뒤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몇 번 본 적도 있었고 명절에 선물도 받은 적도 있기에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로 며칠 뒤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씨 부부가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따로 부른 것이었죠.
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했어? 그건 상의를 해볼게요. 희민이도 부모님께 여쭤본다고 했어요. 그래. 우린 주말이면 다 괜찮아. 네, 그리고 집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기로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야? 박 씨가 아들을 부른 이유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아들이 먼저 물어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남편과 상의했던 바를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이야. 거기서 신혼생활하면 어떨까 해서. 아, 지금 집이요? 그래. 어차피 너희 회사가 그쪽이잖아.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직장에서 차 타고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위치에 집을 구하긴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에도 작지 않은 평수였기 때문에 결혼 선물 겸 그 집을 주면 좋겠다 싶었죠. 정말요? 그 집을 주신다고요?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가 흔쾌히 대답했죠. 그래. 식 올리면 명의는 네 앞으로 바꿔줄게. 현재 박 씨의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증여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내 부부니까 직장 가까운 게 최고잖아. 그건 그렇죠. 살던 집이라지만 아주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었고 집값도 올라서 충분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잘 살게요. 연신 고맙다고 하는 아들을 보니 박 씨 부부도 흐뭇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아들의 여자친구인 희민도 굉장히 좋아한 듯 했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괜찮으세요? 괜찮아? 토요일 저녁이지? 네. 맞아요. 알았어. 수정이한테는 엄마가 얘기할게. 딸에게도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상견례 장소 말이에요. 아, 어디에서 하기로 했어? 희민이 부모님 사시는 곳 근처에서 해도 될까요? 아, 멀리서 사신다고 안 했나? 그렇게 먼 건 아니고요. 한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 상관없어. 네. 그러면 그쪽으로 알아볼게요. 상대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기에 이 근처에서 하는 게 합리적인 듯 보였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 부부도 별말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한번 오가기에 아주 먼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상견례 날이 다가와 가는데 아들이 또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 그 아파트 말인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곳에다가 집을 얻었으면 해서요. 어? 왜? 박 씨가 의아하단 듯이 물었습니다. 이미 명의를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아들. 왜? 거기보다 가까운 곳으로 가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들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데? 그 집 싫다 그래? 아,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자 아들이 내뱉은 지역이 익숙했습니다. 거기 희민이 부모님 사시는 곳 아니야? 아, 네. 맞아요. 희민이가 부모님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요. 하지만 며칠 전 상견례 장소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찍어봤지만 박 씨의 집에서 1시간가량 걸렸습니다. 그러면 위치상 아들네 회사에서는 그 이상 걸릴 것이 분명했죠.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야?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곳에 사는 것이야 문제될 게 없지만 위치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매일 출퇴근을 해? 빨리 가면 1시간 정도면 가니까요. 1시간이 짧은 시간이야? 출퇴근 시간엔 더 걸릴 텐데. 근데 희민이가 꼭 거기에 살고 싶다고 하니까. 아들의 여자친구가 강력하게 원한 듯 했습니다. 아들도 먼 것을 모를 리 없었는데 이렇게 묻는 걸 보니 이미 둘은 상의를 끝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그쪽에 집을 사는 게 어떨까 해요. 받은 데가 있는 거야? 아, 거기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아파트는 신축에다가 평수도 아들이 사는 곳보다 컸습니다. 확인해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파트 가격은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돈이 조금 더 들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살던 아파트가 그렇게 금방 팔리는 것이 아니기에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꼭 거기서 살고 싶다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었뿐이다. 그래. 너희가 살 집이니까 너희 편한 대로 해. 부동산에 일단 집 내놓을게. 그러면 팔리면 그 돈 보태서 너희가 원하는 집으로 사줄게. 정말요? 그러면 희민이한테도 그렇게 말할게요. 감사해요. 아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듯이 안심한 말했습니다. 그런 걸 보니 박 씨가 반대할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박 씨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집을 주기로 했으니 그 선에서 어딜 가든 아들네가 알아서 하는 문제였습니다. 살다가 불편하면 어련히 알아서 이사를 할까 싶었죠. 그리고 희민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예물이나 예당 같은 거는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해요. 결혼식도 너무 거창하기는 말고요. 조금 간소화해서 하려는데 어떠세요? 그래?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한다더라. 네. 결혼 비용도 많게는 1억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쓸모없는 것 같아서요. 그건 그렇지. 그 돈으로 살림에 보태는 게 좋겠지? 아들의 말에 박 씨도 동의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결혼 성대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각자 우선 1,000만 원씩 모아서 예식장 같은 것들 예약하기로 했어요. 신혼여행은 제가 따로 낼 거고요. 응, 그래. 알아서 해. 나머진 아들이 모아둔 돈으로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 쪽에서 아들에게 양복을 선물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도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다 생략하기로 했다면서. 딸에게 묻자 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줬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겠지? 그렇지? 그럼 가방 같은 거라도 하나 사주면 되지 않을까? 명품 가방 같은 거? 가방은 너무 비싼가? 오빠 양복은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가방은 얼마 정도 하는데? 글쎄, 200만 원에서 비싸면 5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 에이, 비싸긴 하다. 그럼 그냥 팔찌 같은 거 줘. 하지만 그쪽에서 100만 원짜리를 줬다고 해서 가격을 맞춰서 주는 것은 너무 인정머리가 없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다 생략해서 서운해할까봐 좀 그랬는데. 차라리 잘 됐어. 박 씨는 아들을 통해서 예비 며느리에게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예물로 좋은 가방을 하나 사라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만나게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 잘 돼가? 네. 지금 직장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잖아. 지난번에 너희 직장 동료가 결혼했다는 거기 있잖아. 엄마도 저번에 가보니까 좋던데. 거기도 한번 봐봐. 아, WS 웨딩홀이요? 그래. 거기 음식도 정말 괜찮더라.
근데 저희 알아보고 있는 예식장이 희민이네 집 근처라서요. 아, 그래? 결혼식도 그쪽에서 하게? 무언가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신혼생활도, 상견례도, 결혼식도 모두 그쪽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이기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들이나 예비 며느리의 현재 거주지가 이쪽이고 직장도 이쪽인데 어째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는 가지 않았죠. 그렇지만 박 씨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로 참견해서 중간에서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희민이는 가방 예쁜 거 샀어? 무슨 가방을 샀다는 소리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 가방 안 사고요. 결혼식 비용이 보탠데요. 뭐? 1,000만 원씩 내기로 한 그거? 네, 그럼 1,500만 원을 낸다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것까지 해서 1,000만 원이에요. 아들은 가방을 안 사고 결혼 비용에 보태는 것을 개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박 씨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엄연히 예물을 사라고 준 돈인데 그걸 자신이 내야 할 결혼 자금으로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박 씨 쪽에서 1,500만 원을 내고 상대방은 500만 원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차피 준 돈이니 결혼자금에 보태든 가방을 사든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오히려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딸에게 물었더니 딸도 박 씨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내야 할 1,000만 원은 낸 상태에서 500을 더 보태야 하는 거 아닌가? 박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준 돈이 아니니 말이죠. 좀, 그러네. 딸도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었는데도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좀 호구 같은데? 그 말에 박 씨는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박 씨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맞추는 우리도 호구 같네. 솔직히 끝난 얘기지만 집 문제도 좀 그랬잖아.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딸도 당시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의아하게는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굳이 그쪽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것도 너무 이기적인 거지. 그리고 살던 집을 주겠다고 그런 건데 꼭 집을 맡겨놓은 것처럼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것도 그렇고. 오빠는 질질 끌려가기만 하네. 사실 박 씨 부부도 말로 표현만 안 했다 뿐이지 딸과 같은 심정이긴 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러니 기분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죠. 그래도 어쨌거나 가방을 사든 결혼자금에 보태든 우리 손 떠난 돈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둬야지. 그 뒤로도 이것저것 자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혼수도 새로 들이지 않고 아들이 쓰던 가구를 그대로 쓰겠다고 했을 때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을 엎어버리지 않을 이상은 서로 맞춰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상견례에서 벌어지게 되었죠. 상견례 당일, 박 씨 부부는 딸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예비 사돈네가 도착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앉았는데 어쩐지 상대 부모의 안색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지못해 나온 듯한 표정에 박 씨 가족도 무척 당황스러워서 서로의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정을 짓는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저희 집 근처에다 하게 된 것 때문에
혹시나 기분 상하셨을까봐 말씀드려요. 집 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자식이라고는 희민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멀리 떨어져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러세요. 이해해요? 저희는 희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말에 어쩐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별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 씨는 자식이 둘이라 그 심정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이해 못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사돈의 말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희민이가 어려서부터 인기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사실 대학도 더 좋은데 나올 수 있었는데 시험 보다가 조금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무튼간 원래는 우리 유서방보다는 학벌이 좋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얼마나 똑똑했다고요. 얼굴도 예쁘고. 상결례가 아니라 자기 딸을 자랑하러 나온 자리 같았습니다. 한두 번 들었을 때는 박 씨도 맞장구를 쳤지만 비슷한 말이 계속되자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자기 자식 칭찬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은근슬에 박 씨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 딸이 몇 년은 더 있다가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는 사람이 변호사랑 중매를 선다길래 제가 결혼은 아직 멀었다고 거절을 했지 뭐예요. 그 말에 기가 막혀 입을 벌리고 있자 바깥사돈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민망한 표정은 짓고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상대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에 여자는 호호 웃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간 이렇게 갑자기 결혼이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죠? 예비 며느리의 나이도 33이었습니다. 아들과 1살 차이였으니 그렇게 갑작스러운 나이도 아니었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래저래 서운하다 이거죠. 무엇이 그렇게 서운한지는 몰랐지만 박 씨도 할 말이야 많았습니다.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상대방 쪽에서도 얼마 정도는 보태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이미 집을 주겠다고 했으니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으로 딸을 결혼시키면서 변호사와 박 씨의 아들을 비교해가며 뭘 그리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지 몰랐습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싶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는 박 씨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잠도 잘 못 자고 밤에도 누워서 계속 눈물만 흘려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여자는 실제로 울기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떨결에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무래도 외동딸이니까 서운하셨겠어요. 이해가 가요. 아니요. 이해를 못 하시겠죠. 자식이 둘이나 있으시잖아요. 사돈은 아들 결혼시키면서 어떤 심정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저는 강도한테 제 딸을 강제로 뺏긴 기분이에요. 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얼른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박 씨의 아들에게 강도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강도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 말에 박 씨는 기가 찬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유쾌한 웃음은 아니었죠. 아들을 쳐다보자 아들도 역시 놀란 듯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겠죠. 아들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딸도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에도 가만히 있으면 딸의 말처럼 호구의 바보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 보고 강도라고 하는 소리에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제 아들이 싫다는 사람 억지로 꿰어내서 결혼시킨 건가요? 본인들이 좋아서 2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맞든 아니든 지금 여기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박 씨의 말에 여자는 오히려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이해 못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자식은 딸 하나뿐인데 솔직히 도둑한테 딸 뺏기는 심정이에요. 나중에 따님 결혼시키면 제 심정 아시겠죠? 그렇게 따지면 박 씨는 아들을 뺏기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만큼 서운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이 보통 딸이 아니에요. 정말 곱게 키웠고요. 너무 효녀에다가 둘도 없는 잘난 딸이에요. 그 밖에 찬양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한 눈치였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들이 줄을 섰었겠죠. 그래도 우리 희민이가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시켜야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기나요? 이보세요. 딱 거기까지만 듣고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고 있던 컵도 쾅 소리 나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하는 말에 심취해 있던 여자가 정신을 차린 듯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서운하면 결혼을 시키지 말고 영원히 끼고 사세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한 소리예요? 네. 저도 귀하게 키운 내 아들 경우 없이 강도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요. 저기고 여기고 부디 아무한테도 도둑질 당하지 마시고 평생 같이 사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든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일어나서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과 딸도 급하게 짐을 챙기는 것 같은데 그걸 기다려줄 만큼 마음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천불이 나고 있는 속을 달래며 빠르게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너무 섭섭해서 그러신 거예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마음이 풀릴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그 상황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너한테도 실망이 커.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괜히 끼어들면 결혼한 다음에도 그럴 거 아니니?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으면 지금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있는 앞에서도 편을 안 들어주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하면 심했겠지. 그러자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도 너희 엄마 말대로 더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었으면 그 남자들 만나라. 어머님, 나는 뭐 서운한 게 없어서 아무 말 안 했는 줄 알아? 우리가 바보 멍청이라서 그랬는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죄송할 것 없어.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였나 보다. 난 최소한의 교양은 있는 사람들하고 연을 맺고 싶다. 저희 못 헤어져요. 헤어지든 말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이 결혼 반대야. 말을 마치자마자 식당에서 남편과 딸 그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오빠, 아들의 여자친구가 울먹이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심란한 표정을 지었죠. 바보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에 가장 불쾌해야 할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박 씨를 설득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들은 여자친구를 뒤로 한 채
박 씨 가족과 함께 박 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뜻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한숨 소리만 들리자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한다. 그러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딸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는 것은 아들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들도 받은 상처가 큰 모양이었습니다. 몇 번 입을 때려다가 말고 괴로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런 줄 알고 너도 돌아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들의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휴대폰이 진동을 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일지 그 부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나와버렸냐고 화내지 않을 걸 보니 아들도 박 씨의 심정을 이해는 하고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 헤어졌다더라. 정말이야? 박 씨도 그 말엔 조금 뜻밖이라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결혼을 미루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이 전한 말은 그냥 다행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오빠한테 마음을 돌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문제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파혼 문제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이 너무 예민하다고 뭐라고 했다더라. 무슨 그런 일 가지고 파혼을 하냐고. 기가 차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돈 면전에다가 대고 내 아들을 도둑이라고 말하는 게 별거 아닌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또 참고 결혼을 진행했다가는 내 아들 인생이 참 불쌍해질 뻔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평생 못 보고 살게 되거나 이혼하는 미래밖에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파혼 후의 마음을 쉽게 잡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지만 차라리 지금 괴롭고 많은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도 그날 일로 상처가 큰 모양이야. 다시 안 만날 거라고 그러더라고. 정 그러면 이직까지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 정도로 크게 마음을 먹었다니 박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이 죽어도 결혼하겠다면 어쩌나 걱정을 하긴 했으니 말이죠. 최악의 경우엔 아들이 살던 집도 뺏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결혼하겠다는 소리는 안 할 테니 말이죠. 거기까지 안 가게 해줘서 아들에게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사라고 준 돈 500만 원도 돌려받았대. 근데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대로 결혼하는 게 미안한 거지. 나도 그렇게 말했지. 상견례에서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지 뭐. 이혼보다 파혼이 나으니까. 딸의 말에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돈까지 돌려받은 걸 봐서는 제대로 마음먹은 듯하니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습니다. 지옥문에서 뒤돌아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강도의 도둑을 만들 뻔했으니 말이죠.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남자친구가 있는 딸도 경각심이 생겼는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회사를 옮겼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큰일은 치렀지만 적어도 박 씨 가족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잘된 일이었습니다.